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드 앤 서포트 센터 소속 국지수 매니저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컨텐츠는 AWS 백업이며 약 15분의 발표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AWS 백업이란 AWS 백업 기능, 최근 출시된 AWS 백업, 정리하며입니다. AWS 백업이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AI, 대규모 언어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AWS 백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AWS 서비스로 고객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미 14만 명 이상의 고객이 2.9 엑사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AWS 백업을 통해 보호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도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있지만 AWS는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AWS가 언급하길 상위 100여 명의 고객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들을 포함한 소규모 고객들도 데이터 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백업의 접근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 주요 모델로 발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온프레미스 백업으로 백업 공급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데이터를 사내 백업 장치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백업 환경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백업하며 두 번째 복사본을 확보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면서 클라우드에서 직접 실행되는 작업들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AWS와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백업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AWS 백업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게 됩니다. AWS 백업에 대해 들어가기에 앞서 백업의 필요성 및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AWS 백업이란 무엇일까요? AWS 백업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반 서비스로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에서부터 시작해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백업 정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WS 백업은 완전 관리형 백업 서비스이며 AWS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의 백업을 쉽게 중앙 집중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백업을 사용하여 EBS 볼륨, RDS, DynamoDB, EFS 파일 시스템과 같은 AWS 리소스의 백업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AWS 백업을 통해 백업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 백업 주기, 백업 위치, 복사 번수, 데이터 수명 주기와 같은 항목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WS 백업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WS 백업의 기능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기능들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 재해 복구, 랜섬웨어 복구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은 AWS 서비스별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AWS 백업을 통해 모든 백업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보호 전략을 쉽게 정의할 수 있으며 백업 관리가 훨씬 간소해지게 됩니다.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 의료나 금융 서비스와 같은 규제가 엄격한 산업에서도 AWS 백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WS 백업은 데이터 백업뿐만이 아니라 규정 준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생성하여
내부 또는 외부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 지역적인 서비스 장애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복구를 지원합니다. 랜섬웨어 복구. AWS에서 최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 데이터 보호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것이 사이버 보건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AWS 백업은 랜섬웨어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AWS는 어떠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WS 백업은 2024년 8월 7일 AWS는 계정 및 조직 간의 백업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직접 복원을 지원하여 데이터 손실 이벤트로 인한 복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AWS 백업 저장소인 논리적 에어캡 볼트의 정식 버전을 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볼트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변화를 도입했는데요. 첫 번째, 볼트 불변성입니다. 과거에는 불변성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본적으로 규정 준수 모드로 설정이 불가합니다. 이는 공격자가 백업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 무결성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AWS 관리 키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고객 관리 키가 데이터 보호의 중심이었으나 이는 하나의 실패 지점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WS가 키를 관리하며 고객 키 삭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제거하여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AWS 백업은 AWS 리소스 애세스 매니저를 통해 계정 및 조직 간의 유연하고 안전한 백업 공유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WS 조직 내의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AWS 조직 내 계정 간에도 백업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데이터 관리와 협업을 더욱 유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백업은 데이터를 다른 계정이나 리소스에서 직접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복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 시 복구 시간 목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설명으로만 들으시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요. AWS 콘솔에서 논리적 에어갭 볼트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WS 백업 콘솔 내에 볼트를 클릭하게 되면 논리적 에어갭 처리 볼트를 확인 및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리소스 애세스 매니저를 통해 계정 간 공유가 가능하고 생성 화면에서는 볼트 생성 암호화 키를 AWS가 소유하기에 삭제할 수 없으며 볼트 잠금은 필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업 데이터의 무결성과 불변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리적 에어갭 처리 볼트가 생성되면 볼트 이름, 볼트 유형, 최소 보존 기간 및 최대 보존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강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논리갭 에어볼트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를 연이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AWS 보건 테스트 기능입니다. AWS 백업에서 제공하는 보건 테스트 기능은 데이터 복구 전략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 논리적 에어갭 볼트와 결합하여 강력한 데이터 보호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데이터 손실 이벤트에 대한 비즈니스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 평가. AWS 보건 테스트 기능은 데이터 손실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백업된 데이터의 복구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은 복구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가 안전하게 백업되었는지 검증하고 장애 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복구 시간 목표를 충족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및 감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복구 준비 상태 보고서.
AWS 백업 어제트 매니저를 활용하여 복구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보고서는 규정 준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법적 요건과 감사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복원 테스트 계획을 설정하여 테스트 복원을 예약, 복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데이터 복구가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복원 테스트 역시 콘솔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AWS 백업 콘솔에서 복원 테스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복원 테스트 계획, 복원 테스트 작업,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볼 수 있습니다. 복원 테스트 계획 생성을 클릭하면 정기적인 복원 테스트를 계획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는 복원 테스트 작업 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정 준수 보고서 보기를 통해 보고서 템플릿을 선택하여 보고서 계획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최근 출시된 AWS 백업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AWS 백업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 랜섬웨어 보호, 플랫폼 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백업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백업하기 위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EC2에서 실행 중인 SAP 하나 고가용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시점 복구를 지원하여 데이터 복원 옵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S3 복원 시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제공하여 세부적으로 복구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더 세밀한 복구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랜섬웨어 보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복구 가능한 상태로 유지 가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논리적 에어갭 볼트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변경 불가능한 백업을 안전하게 저장하여 랜섬웨어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복구 테스트 기능이 오로라 리커버리 인 타임 리스토어 및 EBS 스냅샷 아카이브로 확장됩니다. 오로라 리커버리 인 타임 리스토어와 EBS 스냅샷 아카이브에서 복구 테스트가 가능해짐으로써 복구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미리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업 어제트 매니저에 대해 논리적 에어갭 저장소의 제어 기능이 추가로 규정 순수 및 데이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백업 어제트 매니저란 조직의 데이터 보호 정책과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자동으로 감사 보고서로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현대 IT 환경에서 데이터의 보호와 감사 가능성을 높이는 이 추가된 기능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개선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업 정책에서 리소스 할당을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크로스 계정, 크로스 리전 백업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SAP 하나, 넵튠, 특정 S3 백업에 적용됩니다. AWS 백업 칼큘레이터도 개선되었습니다. 비용이 주요 고려사항인 고객들에게 더 나은 비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최근 출시된 AWS 백업을 확인하면서 어떠한 기능들이 출시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며 단원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리하며 단원입니다. AWS 백업을 활용하여 다중 리전 및 논리 에어갭 볼트를 활용으로 중점적인 아키텍처를 그려보았습니다. 각 구성 요소와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계정을 통해 정책을 활성화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정책 감사 관리자의 지속적인 준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중 리전 내 각각 RDS, EC2, FSX 등 지원 가능한 다양한 AWS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리전 내 데이터 손실 및 장애가 발생했을 때 로컬 백업 볼트에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하게 하여 짧은 복구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에어갭 저장소를 크로스 리전으로 설정하여 로컬 백업 볼트에서 복사된 데이터를 별도로 격리하여 랜섬웨어 및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구 테스트를 위한 리전도 보실 수 있는데요. 복구될 데이터를 안전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하기 위한 격리된 환경으로 복구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할 수 있게 해주어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AWS 백업 어제트 매니저를 통해 백업 정책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 백업 데이터를 설정 주기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보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백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어떠한 기능들이 있었고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AWS 백업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매니지드 앤 서포트 센터 국지수 매니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래티직 테크센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팀의 서현철 매니저입니다. 이번 리인벤트 2024에서는 여러 쿠버네티스의 기능들이 새로 나왔는데요. 그 중에 5가지를 픽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가 향후 3년간의 투자 우선순위를 보면서 EKS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픽한 기능은 제가 제일 기다렸던 아마존 EKS 오토모드입니다. AWS 블로그에서 하나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이 아마존 EKS 오토모드를 제일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EC2 노드 그룹마저도 AWS가 관리를 해주게 되면서 많은 운영상의 로드를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드 그룹을 배포를 하지 않더라도 앱을 배포하게 되면 최적의 컴퓨팅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을 해주게 됩니다. 또 비용을 위해 컴퓨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주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EKS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도 클러스터만 버전업을 하면 자동으로 노드 그룹도 업그레이드를 해줌으로써 운영상의 수고스러움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KS를 구축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와 EBS CSI 컨트롤러도 화면에 보이는 간단한 CRD를 작성하여 kubectl 명령을 배포하면 자동으로 이네이블 되는 부분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설치는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 박스를 친 Keep Configuration with EKS Automode라는 체크박스가 있고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래 부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과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클러스터 IAM 롤과 노드 IAM 롤에 기존보다 몇 개의 팔러시를 더 추가하셔야 하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 입력하는 정보만으로 EKS를 하나 만드신 겁니다. 굉장히 쉽죠? 고려사항 중에 노드 인스턴스 비용의 12% 정도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영 검토 시에 저희는 외부 서비스와 연계를 하는 운영 구축이 많다 보니 IP 범위를 작게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파드에 세컨더리 사이더를 적용할 수 있게 커스텀 네트워크를 필수로 적용해야 해서 VPC CNI를 추가 애드온으로 생성하여 적용하려고 하였지만 커스텀 네트워크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아쉬웠던 항목입니다.
그리고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EKS는 정상 삭제되었지만 EKS 클러스터에 자동 생성되는 시큐리티 그룹이 AWS 내부에서 연동되는 것으로 보이는 람다와 연계되어 있어 삭제를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서포트에 문의하여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테스트하고 검증했을 텐데 이 부분도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도 EKS 오토 모드를 적용하기 전에 꼭 서비스에 적합한지 확인을 하신 뒤에 적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픽한 내용은 크로우입니다.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닌 알파 상태입니다. EKS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을 만들 수 있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항상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정복해 보고자 접근을 하다가 항상 포기를 하곤 하였는데요. 그만큼 학습에 허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AWS에서 큐브 리소스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크로우는 여러 리소스를 단일 단위로 배포하기 위한 재사용 가능한 API를 만들 수 있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솔루션입니다. 복잡한 쿠버네티스 배포를 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나 플랫폼 엔지니어가 크로우의 리소스 그룹 오브젝트 형태로 만들어서 web-app-rg 이름으로 만들면 개발팀에서 간단하게 인그레스 이네이블드 값만 true로 배포를 하면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로 구성된 앱을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각 앱들마다 같은 형태의 컨테이너 이미지만 다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간단한 형태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알파 버전이지만 차후 정식 버전이 되었을 때 활용하시면 생산성 향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픽은 이제 EKS의 애드온들도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도 제가 많이 기다려온 기능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파드가 AWS의 리소스에 접근 권한을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일 많이 접근하는 S3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파드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IAM 롤 포 서비스 어카운트, 일명 IRSA라는 방식으로 구현했어야 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AWS의 롤을 생성할 때 쿠버네티스의 네임스페이스와 서비스 어카운트 이름을 입력하여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비스 어카운트 오브젝트에 어노테이션 형태로 해서 롤의 ARN 값을 등록해줘야 파드가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의 영역 자체가 AWS와 쿠버네티스 양쪽에 작업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EKS 파드 아이덴티티 애드온 기능을 만들어서 AWS 내에서 권한을 세팅할 수 있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EKS 애드온들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아 고객의 표준화 정책을 세울 때 앱, 애드온 모두 지원되는 IRSA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EKS 애드온들도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쿠버네티스에 접근하여 서비스 어카운트 야물을 열어 롤 ARN을 삽입하는 불편한 작업을 하지 않고 AWS API로 모두 통일화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시더 액세스 컨트롤 기능입니다. 이전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권한 부여 기능인 롤 기반의 권한 설정을 제공하였지만 허용만 가능하고 거부 설정이 없고 조건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 네임스페이스에 세세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각마다 롤 바인딩을 설정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시더라는 오픈소스 정책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시더는 기존의 문제점이던 거부 정책과 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속성 및 라벨 기반 액세스 제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승인과 거부에 대해서 구현한 코드를 보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더 시습은 문서에 있는 GitHub 주소에 들어가셔서 캡처된 그림에 있는 링크들을 들어가셔서 시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습을 하면서 디나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빨리 이 케이스에서 시습할 수 있는 워크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은 Enhanced Control Plane Observability입니다. 기존에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은 AWS에서 자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냥 잘 작동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추가 비용 없이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 매트릭과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동작하는 워크로드의 문제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EKS 클러스터에 뷰 대시보드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미 기본 대시보드가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동작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와 쿠브 스케줄러를 추가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클라우드 로그 인사이트와 통합되어 사전 구성된 로그 쿼리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빠른 질의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으로 쿠버네티스의 현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여 뽑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 제목과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EKS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올해 EKS의 주요 신기능인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 기능이 있는데요. 이동재 매니저님이 이 부분을 발표하시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 EKS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AWS가 계획하는 향후 3년간 투자 우선순위로 아마존 EKS의 미래를 점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규모에서도 핵심 작업 부하 패턴에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 및 효율성을 위한 AWS 통합 및 도구를 강화. 세 번째는 클라우드, 로컬존, 온프레미스, 엣지 환경 등 어디에서도 고객의 작업 부하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구축을 단순화하고 다섯 번째로 커뮤니티의 혁신의 선순환을 가속화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는 클라우드 운영 시스템의 선두주자이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필수 요건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내후년의 리인벤트 행사가 벌써 기다려지기 시작하며 지금 새로 나온 기능들을 빨리 습득하신다면 쿠버네티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맑은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래티직 테크센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팀의 서현철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포트 센터 소속 안영건 매니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VPC 구성의 단순화이며 약 20분의 발표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 내용의 순서는 기존 VPC 연동 서비스, 그리고 뉴 테크놀로지 라티스, 그리고 라티스 구성 요소, 라티스 구성 절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VPC 연동 서비스들의 소개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VPC 피어링입니다. VPC 피어링은 서로 다른 VPC 간에 직접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AWS의 기본적인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서로 다른 VPC 간 직접적인 프라이빗 통신이 가능하고 이전 간, 계정 간 VPC 연결을 지원하며 중복되지 않는 사이더 범위만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보면 멀티 VPC 환경 통합, 프라이빗 워크로드 구축, 대규모 네트워크 간 리소스 공유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전위적 피어링이 불가능해 A와 B, B와 C는 연결이 되어 있어도 A와 C를 직접 연결할 수 없다는 점과 겹치는 사이더 블록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에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VPC 피어링을 성공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네트워크 요구사항입니다. VPC 사이더 대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DNS 호스트 이름 활성화와 상태 확인,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보안 요구사항으로 시큐리티 그룹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규칙 설정, 그리고 NACL 정책 설정, 그리고 IAM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구성 요구사항에서는 피어링 요청자, 수록자 정보 확인, 리전 간 테이블 데이터 관련 설정, 리전 계정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요구사항으로는 VPC 상태 불일치 확인, VPC 피어링 연결 상태 확인, 대역폭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안정적인 VPC 피어링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VPC 피어링의 구체적인 구성도 예시입니다. 2개의 VPC가 있으며 각각 VP, VPC1과 VP, VPC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VPC는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두 VPC 간에는 VPC 피어링 연결이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해 EC2 인스턴스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각 VPC의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상대방 VPC의 사이더 대역이 VPC 피어링을 통해 라우팅 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에서는 필요한 인바운드 규칙을 설정하며 SSH와 ICMP 트래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두 VPC 간의 안전하고 직접적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트랜짓 게이트웨이입니다. 이는 VPC와 온프레미스 내 네트워크 중앙 허브를 통해 연결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전송 서비스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중앙 집중식 연결을 제공합니다. 모든 VPC와 온프레미스 네트워크를 단일 게이트웨이로 연결할 수 있죠. 둘째로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여 중앙화된 보안 정책 관리 및 네트워크 격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글로벌 연결성을 제공하여 리전 간 통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주요 활동 사례로는 멀티 VPC 환경 통합,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대규모 네트워크 간 리소스 공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단순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성공적인 연동을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AWS 램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리소스 접근 관리를 설정하고 글로벌 AWS 계정 조직 지정, 램 콘솔에서 리소스 공유 설정을 포함합니다. 둘째, 트랜짓 게이트웨이 설정입니다. 오토 업세트 쉐어드 어태치먼트를 활성화하고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며 VPC 어태치먼트 사용자 지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IAM 권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램의 리소스 공유 설정과 트랜짓 게이트웨이 관리 권한, VPC 어태치먼트 설정 권한을 적절히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태그입니다. 비용 할당 태그를 설정하고 리소스 관리형 태그를 지정하며 공통 리소스 식별 태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안정적인 트랜짓 게이트웨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구체적인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보여줍니다.
상단의 네트워크 어카운트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 클라우드가 연결되어 있으며 VPN을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중앙의 트랜짓 게이트를 통해 여러 계정의 VPC들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PROD 어카운트와 대부 어카운트의 VPC들은 모두 이 중앙 트랜짓 게이트를 통해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장점은 개별 VPC 간의 직접적인 피어링 연결 없이도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계정과 환경에 걸쳐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AWS의 새로운 기술인 라티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VPC 피어링과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현대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라티스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AWS가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로 기존 네트워크 구성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라티스의 주요 특징과 기존 서비스들과의 차별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VPC 라티스는 서로 다른 VPC 간의 프라이빗 IP를 사용하여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AWS의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서비스 중심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간의 연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자동화된 서비스 검색 기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나 리소스를 쉽게 찾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AWS 계정 간 서비스 통신이 가능해 멀티 계정 환경에서도 원활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내장된 기능으로는 보안 기능, 트래픽 관리,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안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제공하며 트래픽 관리를 통해 로드 밸런싱과 라우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VPC 연결 방식의 복잡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VPC를 연결하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PC 피어링 구성 시에는 최소한 필요한 구성 요소와 구성 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3개의 개별 피어링 연결 설정이 필요하고 6개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VPC별 사이더 대역 분리와 각 연결별 보안 그룹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이더 중복 불가, 전위적 피어링 불가 등의 제약이 있으며 VPC 증가 시 연결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개별 보안 정책 관리가 필요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구성 시에는 네트워크 구성 복잡성, TGW 설정 리브랜딩 구성, TGW 라우팅 테이블 설정 등이 필요합니다. VPC 라우팅 테이블 설정과 어태치먼트별 라우팅 구성도 해야 합니다. 계정 간 연동 시 추가 구성으로 램 설정, 교차 계정 IAM 권한, 어태치먼트 수락 프로세스, 계정별 보안 조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 요소들이 라티스를 통해 어떻게 단순화됐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티스의 단순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티스의 핵심 단순화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서비스 중심 연결로 VPC나 네트워크 구성이 아닌 서비스 이름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동화된 서비스 검색을 통해 수동 설정 없이 서비스 자동 검색 및 연결이 가능합니다. 셋째, 통합된 보안으로 중앙화된 보안 정책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구성 복잡도를 기존 방식과 라티스 방식으로 비교해보면 기존 방식에서는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 필요, 수동 라우팅 테이블 구성, 개별 보안 정책 관리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반면 라티스 방식에서는 서비스 등록만으로도 연결이 완료되고 자동화된 서비스 라우팅이 가능하며 중앙화된 정책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구성과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라티스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비스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고객 소유의 어플리케이션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로 EC2, 컨테이너, 서버리스 등 모든 컴퓨팅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AWS 램을 통해 다른 계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리스너, 라우팅 규칙, 타겟 그룹이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논리적 그룹의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AWS 램으로 통해 다른 계정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VPC 계정 전반의 연결 활성화, 서비스 간 통신을 위한 공통 보안 정책 적용, VPC 라티스 서비스와 VPC를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통해 라티스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서비스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라티스의 나머지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인 서비스 디렉터리와 인증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디렉터리의 경우 서비스가 등록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WS 계정 내에서 공개된 상태인 모든 VPC 라티스 서비스와 AWS 램을 통해 공유받은 모든 VPC 라티스 서비스가 그것입니다. 특히 디렉터리의 서비스는 하나 이상의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인증 정책은 IAM 정책 문서 기반의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서비스 그룹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 제어가 가능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또는 개별 서비스의 정체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청 수준 인증 체계를 제공하며 상응할 권한 부여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AWS IAM 리소스 정책으로 구현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라티스의 강력한 서비스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제 라티스의 실제 구성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라티스의 개념과 주요 구성 요소, 그리고 기존 VPC 연결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서 라티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구현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라티스 구성은 크게 서비스 네트워크 생성, 서비스 등록, 라우팅 설정, 보안 정책 구성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과 모범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티스 구성의 첫 번째 단계인 서비스 네트워크 생성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프라 계정에서 라티스 SN이라는 이름의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이는 모든 연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IAM에서 인증된 트래픽만 허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는 보안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VPC 라티스 서비스를 구성할 때 더 세분화된 진단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네트워크 수준의 모니터링을 위해 VPC 라티스 SN 로그스라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 그룹으로 보안 내보내기를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활동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AWS 계정들이 이 중앙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통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VPC 라티스 서비스 생성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EKS, EC2 및 람다와의 VPC 라티스 기본 통합을 진행합니다. 이는 각 컴퓨팅 서비스들이 라티스와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설정입니다. 어카운트 1에서 4까지 각각 VPC 라티스 서비스 1에서 4를 배포합니다. 다이어그램의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각 계정에 배포된 서비스들을 나타냅니다. EKS 기반 서비스의 경우 AWS 게이트웨이 API 컨트롤을 통해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이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마존 EC2 오토스케일링과 아마존 VPC 라티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AWS 람다 역시 아마존 VPC 라티스를 기본 트리거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서비스들은 중앙의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서비스 소유자와 계정에 공유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EKS 클러스터 소유자가 쿠버네티스 게이트웨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이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라티스 서비스와 연동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둘째, EKS 기반 VPC 라티스 서비스와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의 교차 계정 연결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계정의 서비스들이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계정 4에서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AWS 램 리소스 공유를 설정하고 계정 1, 2, 3을 주체로 추가합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램을 통해 리소스 공유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공유할 때 도착 전 VPC 라티스 서비스와 VPC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단계인 서비스들과 서비스 네트워크의 연결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 라티스 SN을 생성한 조직 계정과 공유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다른 VPC 라티스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1 계정에서는 실제 워크로드 통신을 위해 해당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1, 2 및 4는 각각 3개의 서비스와 워크로드로 서비스 3은 2개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서비스 4는 다른 서비스가 직접 액세스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비스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녹색 화살표는 VPC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 간 연결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 없이도 서비스들이 효율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VPC를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들이 연결된 상태에서 각 VPC를 서비스 네트워크와 온라인 클라이언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이어그램의 파란색과 녹색 선들이 이러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1과 2는 서로 완벽한 워크로드로 통신하며 VPC 1과 2를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합니다. 서비스 1, 2 및 4는 서비스 3의 워크로드와 함께 VPC 4도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서비스 3은 다른 서비스와의 액세스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VPC 3은 서비스 네트워크와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구성이 완료되면 각 서비스들은 라티스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VPC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구성 없이도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라티스의 구성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트래픽 흐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VPC 라티스를 통해 서로 다른 VPC의 서비스들이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습니다. 녹색과 파란색 화살표는 서비스 간의 양방향 통신을 나타내며 각 연결은 보안 정책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VPC 라티스는 기존의 복잡한 VPC 피어링이나 트랜짓 게이트웨이 구성을 획기적으로 단순화하면서도 더 강력한 보안과 효율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복잡성 감소, 중앙화된 보안 정책 관리, 자동화된 서비스 검색과 연결, 효율적인 트래픽 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VPC 라티스는 현대적인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WS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더욱 발전된 기능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니 앞으로의 발전 방향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VPC 라티스 서비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지드 서포트 센터 소속 안영건 매니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AI 앤 데이터 애널리틱스 센터의 엄유진 매니저입니다. 생성형 AI가 필수가 되어가는 요즘 2024년 리인벤트에서도 AI와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마존 Q 비즈니스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방법과 이번 2024년 리인벤트에서 새로 발표된 기능들에 대한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 Q에 대해 알아보고 아마존 Q의 종류 중 하나인 아마존 Q 비즈니스의 특징과 기업에서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2024년 리인벤트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아마존 Q 비즈니스의 신기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아마존 Q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Q는 회사의 정보 레포지토리, 코드 및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고 컨텐츠를 생성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비즈니스에 맞게 맞춤화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Q에는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와 아마존 Q 디벨로퍼가 있는데요. 아마존 Q 비즈니스는 엔터프라이즈용 생성형 AI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데이터 기반 질문에 답하고 요약을 제공하고 컨텐츠를 생성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개발용 생성형 AI로 어플리케이션 코딩, 테스트 및 업그레이드부터 오류 진단, 보안 스캐닝 및 수정 작업 수행, AWS 리소스 최적화까지 개발자와 IT 전문가의 모든 작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에서 아마존 Q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특징 및 기능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40개 이상의 커넥터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과 연결이 가능하고 비즈니스적인 질문에 대한 보안을 지키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또 사용자 권한에 기반한 액세스 제어가 가능하며 가드레일 컨트롤이 간편합니다. 내장된 혹은 커스텀한 플러그인을 활용한 액션 실행이 가능하고 자연어를 사용하여 생성형 AI 기반 앱을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는 현재 서울 리전은 지원하지 않고 버지니아 리전과 오레곤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는 40개 이상의 커넥터를 활용하여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현재 S3,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문서, 세일즈포스 등에 존재하는 기업의 데이터를 커넥터를 통해 불러와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의 종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어 이번 2024년 리인벤트에서는 기존의 프리뷰 형식으로 출시되었던 스마트시트 커넥터가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아사나와 구글 캘린더의 커넥터가 프리뷰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적인 질문에 대한 보안이 지켜지며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기업 자체 데이터로 생성되어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며 동시에 일반적인 질의에 있어서는 LLM 자체의 일반적인 지식 기반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 답변 출력 시 팩트 체킹을 위한 답변의 소스 레퍼런스를 같이 표시해주고 사용자의 이전 대화 이력과 컨텍스트를 참고해서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관리자는 인덱스 부스팅 기능을 활용해 결과의 관련성을 조절할 수 있고 가드레일을 활용해서도 답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기반한 질문과 답변의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질의하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에 따라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답변이 필터링되어 출력됩니다. 또 관리자의 가드레일 컨트롤이 간편합니다. AWS 콘솔에서 기업 데이터 기반으로만 답변을 하도록 혹은 기업 데이터에서 답변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 LLM의 일반 지식을 활용해 답변을 하도록 하는 옵션의 글로벌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특정 단어를 차단할 수도 있고 주제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된 혹은 커스텀한 플러그인을 활용한 티켓 생성 등의 액션 실행이 가능합니다. 세일즈포스, 지라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되며 계정 목록 가져오기, 이슈 읽기, 티켓 생성 등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50개 이상의 액션들을 아마존 Q 비즈니스를 통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액션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Q 앱스는 자연어를 사용하여 생성형 AI 기반 앱을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어를 사용해 생성형 AI 기반 앱을 구축할 수 있으며 조직 앱 라이브러리를 통해 조직 내에서 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나누었던 대화를 기반으로 앱으로 변환해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업에서의 아마존 큐 비즈니스 활용 방법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아마존 큐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이나 IT 서포트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 자주 질문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데이터를 활용해 답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다양하고 이를 자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 데이터를 활용해 직원들이 정책과 절차에 대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식관리 어시스턴트의 형태로 사용을 할 경우 기업 내에 저장된 다양한 지식 데이터들을 활용해 직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 데이터를 검색하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사내 HR에서 사용할 경우 사내 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온보딩 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쉽게 온보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데이터를 지속 활용하고 수집함으로써 지식 보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한 라이프 360의 아마존 큐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360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주로 가족 및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라이프 360은 지식 기반 검색을 위해 큐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컴패니언이라는 내부 보드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으며 컴플루언스, 슬랙, 구글 드라이브, 깃허브 등의 회사 내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패니언은 슬랙 에이전트, 웹브라우저, 크롬 확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또 개발자들은 클라우드 엔지니어링의 모범 사례, ADR 문서 및 레포지토리로 학습시켜 업무에 활용했습니다. 모바일 엔지니어들도 내부적으로 피그마를 iOS용 스위프트 UI 코드로 변환하는 Q 앱을 개발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HR에서는 온보딩 봇을 만들어 온보딩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24년 리인벤트에서 출시된 아마존 큐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출시된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가능한 커넥터와 플러그인이 추가되었고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지원이 프리뷰 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또 문서 내에 시각적인 요소와 표를 읽어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한 번 업로드한 파일을 이후에 또 질문을 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파이어폭스에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에 대한 자세한 업데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커넥터가 추가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아마존 큐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프리뷰 형식으로 출시되었던 스마트 시트의 커넥터가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아사나와 구글 캘린더의 커넥터가 프리뷰 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또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세일즈포스, 지라, 서비스나우, 젠데스크에서 사용 가능했던 플러그인이 이제는 컴플루언스, 구글 캘린더 등 더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총 50개 이상의 액션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분석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형 데이터 소스와 비정형 데이터 소스를 모두 활용해 답변을 통합해서 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와의 통합을 통해 구조화된 데이터 소스를 아마존 큐 비즈니스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문서 내에 존재하는 표에서 직접 답변을 추출하는 기능이 출시되었습니다. PDF, 워드, HTML, 엑셀, CSV, 스마트시트 등 문서에 있는 표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왼쪽에 표가 포함된 PDF 파일을 소스 파일로 넣은 후 표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표의 내용을 분석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표뿐만 아니라 문서 내의 다이어그램이나 이미지 등의 시각적인 요소에서 정보를 추출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문서 형식으로부터 이미지를 읽어오며 이미지에 내재된 인사이트를 도출해 답변을 해줍니다. 또 사용자가 질의하며 한 번 업로드한 파일은 다시 업로드하지 않아도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존 큐 비즈니스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파이어폭스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이 가능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URL과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큐 비즈니스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아마존 큐 비즈니스의 특징, 기업에서의 활용 방법과 2024년 리인벤트에서 새로 출시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ADC의 엄유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센터 소속 원민지 리더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여러분께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활용하여 트래픽을 최적화하고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개선된 주널 오토시프트 기능과 새롭게 선보인 LCU 용량 예약 기능을 중심으로 어떻게 ELB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크게 5가지 주제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로 ELB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DNS와 라우트 5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AWS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한 트래픽 분배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ELB의 변화된 기능을 살펴본 뒤 트래픽 분산을 위한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ELB의 기본 역할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AWS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즉 ELB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여러 대상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서버에 모든 트래픽이 집중된다면 그 서버가 과부하로 인하여 다운될 위험이 큽니다. ELB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트래픽을 분산시켜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ELB는 크게 3가지 라우팅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DNS 쿼리를 보내 ELB IP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ELB는 대상 그룹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대상 그룹 내에서 적절한 대상으로 트래픽을 분배합니다. 이때 트래픽 분산은 라운드 로빈, 최소 대기 요청, 가중치 랜덤과 같은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LB는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통해 부하 분산되지만 대상 그룹의 속성 편집을 통하여 나머지 2가지 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특히 최소 대기 요청 알고리즘은 트래픽을 현재 가장 덜 바쁜 대상으로 라우팅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크로스존 로드 밸런싱 기능은 ELB가 트래픽을 수신한 IP와 상관없이 모든 정상적인 대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기능입니다. 주요 장점으로는 클라이언트 트래픽이 고르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클라이언트가 특정 IP로 트래픽을 집중시키는 경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용 영역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트래픽이 몰릴 때 다른 가용 영역 자원을 활용하여 성능 저하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DNS 요청과 클라이언트 IP 선택 방식에 따라 비대칭적인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패턴과 가용 영역 간 비용에 따라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래픽 분산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DNS입니다. DNS는 도메인의 이름을 IP 주소로 변경해주는 시스템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라우트53은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DNS 서비스로 ELB와 통합되어 트래픽을 가장 헬시한 노드로 라우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우트53은 헬스체크 기능을 통해 ELB 각 노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특정 노드가 응답하지 않거나 일정 시간 내에 응답 코드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노드는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특정 노드가 비정상 상태임을 감지하면 라우트53은 해당 노드를 DNS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새 DNS 쿼리를 보낼 때 라우트53은 해시한 노드의 IP 주소만 반환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새롭게 갱신된 IP 주소를 통해 다른 해시 상태의 노드로 요청을 전달하여 트래픽 재분배를 진행합니다. 비정상 노드가 복구되면 라우트53은 헬스체크 결과를 업데이트하고 해당 노드를 DNS에 다시 추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용자가 이러한 장애 상황을 느끼지 못하며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ELB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라우트53 외에도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서비스로는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AWS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즉 GA는 AWS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청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리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GA의 핵심 이점은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요청은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으로 전달되고 AWS 백본 네트워크를 통해 최적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지연 시간이 감소되므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특정 리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헬스체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트래픽을 즉시 다른 리전으로 라우팅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토시프트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토시프트는 특정 가용 영역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영역을 감지하고 트래픽을 재분배하는 기능입니다. AWS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리커버리 컨트롤러를 통하여 조널 시프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자동으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크로스존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조널 시프트 적용이 불가하였지만 최근 업데이트되어 크로스존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조널 시프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ELB와 함께 통합하여 사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인프라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ELB의 새롭게 변화된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NLB의 유효 제한 시간을 사용자 요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NLB 유효 제한 시간이 디폴트 값으로 고정되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의 요구에 따라 60초에서 최대 6000초까지 유효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LCU 용량 예약 기능의 출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CU는 ELB의 리소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네트워크 트래픽, 연결수, 요청수와 같은 다양한 리소스 사용 요소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용량 예약 기능은 고객이 예상되는 트래픽에 맞춰 LCU 용량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대규모 할인 행사와 같은 이벤트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한다면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예약된 용량이 보장되므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종료 후에도 자동으로 용량이 축소되므로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현재 NLB와 ALB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GWLB도 지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LB의 트래픽 분배에 대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러 도메인의 트래픽을 제공하기 위해 다중 ALB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일 ALB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에 호스트 헤더를 기반으로 도메인을 구분하는 규칙을 설정한다면 하나의 ALB로도 여러 도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TLS를 오프로드하는 경우에는 ALB의 SNI 지원을 통해 동일한 리스너에서 여러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 오버헤드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트래픽이 단일 ALB에 집중되므로 서비스 가용성과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리스너 규칙의 순서를 최적화하는 방안입니다. ALB는 수신된 요청을 규칙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을 우선 배치하면 평가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규칙 평가로 인한 계산 비용과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규칙이 상위의 오도로 배치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최적화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에 연결된 로드 밸런서에 대한 사례입니다. 인터넷에 노출된 로드 밸런서는 합법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보스로부터의 무작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규칙을 설정해 무작위 요청을 거부하고 리다이렉션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LB 뒤의 대상은 ALB의 스케일링 시스템을 통해 보호되므로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을 모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가 적용된 대상 그룹을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이 기능은 블루그린 배포와 같은 시나리오에 매우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출시할 때 특정 비율의 트래픽만 새 대상 그룹으로 보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일관되게 하나의 대상 그룹으로 라우팅하는
스티키니스 기능도 활용 가능하므로 새 버전의 안정성을 실사용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AWS ELB를 활용한 트래픽 최적화 및 고가용성 확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LB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DN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오토시프트, 그리고 LCU 용량 예약 기능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또는 기능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인프라 아키텍처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드 서비스 센터의 유태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를 이용한 웹 성능 향상 방법이며 이번 2024 리인벤트 때 발표된 신규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이번 리인벤트 때 발표된 신규 기능이며 클라우드 프런트에서 gRPC 프로토콜 지원, VPC 오리진 지원, 애니캐스트 스태틱 IP 지원, 클라우드 프런트 펑션스로 오리진 수정 기능 지원 순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AWS에서 클라우드 프런트의 신규 기능으로 gRPC 프로토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gRPC 프로토콜이란 HTTP2 연결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양방향 통신을 허용하는 최신 오픈소스 원격 프로시저 직접 호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 gRPC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기능 추가로 인해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 백엔드까지 gRPC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런트는 가장 가까운 엣지 로케이션으로의 지능형 라우팅 기능과 함께 6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엣지 로케이션은 정적 컨텐츠에 대한 TLS 종료 및 선택전 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프런트는 지연 시간이 짧은 고대역폭 완전 관리형 프라이빗 AWS 네트워크를 통해 gRPC 오리진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전송합니다. 이로 인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API 구현 간의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런트에서 gRPC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AWS 와프를 통한 HTTP 헤더 검증, 디도스 공격에 대한 AWS 실드 스탠다드 보호 등 엣지 로케이션에 배포된 추가 보안 서비스의 이점을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규 기능으로는 VPC를 오리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VPC 오리진이란 클라우드 프런트의 오리진으로 VPC 안에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에도 VPC 안에 있는 ELB, EC2들은 지정이 가능했으나 ELB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페이싱이어야 했으며 EC2는 퍼블릭 서버 내에 생성되어 있어야 했으며 퍼블릭 IP가 할당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VPC 오리진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LB와 EC2를 오리진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안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고 보안 그룹의 클라우드 프런트의 IP만 허용하도록 설정하여 트래픽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VPC 오리진에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프런트와 같은 AWS 계정에 존재해야 됩니다. S3를 오리진으로 두는 경우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티, 즉 OAI를 통해 A 계정에서 B 계정에 있는 S3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VPC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가 지원하는 리전에 VPC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몇 개의 리전들은 특정 가용 영역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A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리전은 B존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버지니아, 도쿄, 캐나다 리전은 C존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정 가용 영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서울리전 기준 ELB가 A존을 포함하고 있거나 EC2가 A존에 존재한다면 오리진으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사용하던 프라이빗 ELB가 A, B, C 3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ELB를 VPC 오리진으로 선택하게 되면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에러가 발생하며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VPC 오리진을 사용하려면 A존을 제외한 B, C, D 존만 사용하여 진행해야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신규 기능은 클라우드 프론트 애니캐스트 스태틱 IP 기능입니다. 기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AWS의 지정한 대역대에서 지속적으로 IP가 변경이 되었으나 클라우드 프론트 애니캐스트 스태틱 IP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있는 엣지에 접근할 수 있는 고정 IP를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사용 사례로는 기존의 고객들이 요구하던 클라우드 프론트로 제공되는 서비스 사용 시 방화벽을 열기 위해 고정 IP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IP 또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약사항으로는 IPv6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프라이스 클래스 설정의 모든 엣지 로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야 됩니다. 애니캐스트 스태틱 IP 목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보여지는 화면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며 AWS 케이스 오픈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케이스를 통해 제공해야 할 정보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인입되는 초당 요청 바이트, 초당 요청 수 등이며 이와 같은 정보를 AWS 측에 전달하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 지원 엔지니어가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검토 프로세스는 최대 2일이 걸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검토 프로세스가 끝난 이후 목록을 생성할 수 있으며 총 21개의 IP가 할당이 됩니다. 해당 IP들은 각각 리전 전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애니캐스트 스태틱 IP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에서 할당량을 0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신청하기 이전 쿼타스를 통해 할당량 증가 요청을 먼저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 애니캐스트 스태틱 IP 목록은 구독 형태로 비용이 청구되며 월 $3,000가 청구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만큼 내는 것이 아닌 구독형이어 목록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청구가 되기에 애니캐스트 스태틱 IP 목록 관련 테스트 또는 운영 환경에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신중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 신규 기능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를 통해 오리진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로 오리진을 수정하는 옵션의 기능은 요청별로 커스텀 라우팅 정책을 설정하여 캐스 미스 시 트래픽을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어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AWS 이전으로 요청을 포워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람다의 넷지를 통해 사용해야 했던 오리진 수정 작업을 이제는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더 빠른 성능과 더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람다의 넷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리진 업데이트 로직에 아마존 다이나모 DB나 아마존 S3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에는 람다의 넷지가 더 효율적입니다. 또 캐시 가능한 컨텐츠가 있는 경우 람다의 넷지는 캐시 미스 시에만 실행되는 반면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는 모든 요청에서 실행되므로 람다의 넷지가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 다만 요청이 동적이고 항상 오리진으로 이동하는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는 더 나은 성능과 더 낮은 전체 비용을 제공하기에 각자 환경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진 기능 확장 지원 및 활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진 기능 확장 지원은 커스텀 헤더 설정, 타임아웃 시간 조정, 오리진 실드 설정 또는 오리진 그룹의 기본 오리진 변경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는 사용자 요청의 지역 최적화 라우팅, 캐스 미스 시 특정 오리진 조건부 선택, HTTP 엔드포인트로 포워딩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클라우드 프런트들의 신규 기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MS 센터 유태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EKS의 신규 기능인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 AWSSA 이동재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 기능이 출시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주요 기능과 특징, 그리고 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를 공유한 뒤 마지막으로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도입했고 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한 기업들이 흔히 겪는 주요 과제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플레인 운영입니다. 쿠버네티스는 API 서버와 etcd 등 여러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서를 관리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버전 업그레이드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약 4개월을 주기로 새로운 버전을 릴리즈합니다. 각 버전은 새로운 기능과 버그 수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와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옵저버빌리티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기존 온프레미스에서와 다르게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컴포넌트에서 발생하는 로그와 매트릭 데이터를 중앙에서 수집하고 연관지어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 확보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충원하거나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쿠버네티스는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WS는 다양한 EKS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서만 동작하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인 EKS를 출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프레미스의 하드웨어를 보유하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하여 AWS에서 관리해주는 하드웨어를 데이터 센터로 임대하여 EKS를 사용할 수 있는 EKS On 아웃포스트를 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에어갭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EKS Anywhere를 출시하였습니다. EKS Anywhere는 컨트롤 플레인을 관리하기 위한 CLI 도구는 제공하지만 고객이 이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인벤트에서 자사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AWS에서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를 출시했습니다. AWS는 EKS 하이브리드 노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를 AWS에 맡기고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의 쿠버네티스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둘째,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구매한 GPU를 활용하면서 이 GPU를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워크로드와 동일한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려는 AI ML 기업. 셋째, 민감한 데이터를 반드시 온프레미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금융 분야 기업.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곳에서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제조나 미디어 스트리밍 기업들이 도입하기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EKS 하이브리드 노드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EKS 하이브리드 노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WS에서 관리하는 EKS 컨트롤 플레인에 온프레미스 서버를 워커노드로 추가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고 여기에 클라우드 환경의 노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믹스 모드도 지원합니다. EKS와 동일하게 버전 추가 지원을 적용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노드에서 동작하는 파드에도 IRSA와 EKS 파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AWS 서비스와의 인증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노드의 생명주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드 ADM CLI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하이브리드 노드가 쿠버네티스 워커노드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설치하고 EKS 워커노드로 등록하는 과정을 간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저버빌리티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KS에 하이브리드 노드를 추가하면 EKS 콘솔에서 하이브리드 노드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KS 하이브리드 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VPC와 온프레미스가 VPN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AWS 사이트-투-사이트 VPN이나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하거나 자체 VPN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버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어메탈 서버를 이용할 수도 있고 VMware나 뉴타닉스와 같은 서버 가상화 솔루션 위에서도 하이브리드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도 고객이 준비해야 합니다. 베어메탈 서버에서는 우분투와 레드햇 리눅스 사용이 가능하고 가상화 환경에서는 아마존 리눅스 2023도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노드가 EKS 클러스터에 등록할 때 인증을 받기 위해 AWS 시스템 매니저 하이브리드 액티베이션스나 AWS IAM 롤스 애니웨어가 필요합니다. EKS 하이브리드 노드 관리는 AWS와 고객 간의 공동 책임 모델로 운영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온프레미스 인프라는 고객의 관리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운영체제가 포함됩니다. 그 위로 EKS 하이브리드 노드로 동작하기 위한 컨테이너 런타임과 애드온도 고객이 관리해야 하지만 AWS에서 제공하는 노드 ADM CLI를 활용하면 이러한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컨트롤 플레인, 옵저버빌리티 도구, 아이덴티티 서비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와 같은 서비스들은 AWS에서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합니다. 이제 EKS 하이브리드 노드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설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KS 하이브리드 노드를 구성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KS 컨트롤 플레인이 동작하는 AWS 소유의 어카운트의 VPC이고, 두 번째는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어카운트의 VPC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온프레미스 환경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이 원활하게 되도록 라우팅 설정과 보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EKS 컨트롤 플레인에서 하이브리드 노드와 통신하기 위해서 EKS 클러스터의 하이브리드 노드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드 사이더 블록을 추가해야 합니다. 노드 사이더 블록을 추가하면 EKS 컨트롤 플레인이 하이브리드 노드로 보낼 요청을 고객 소유 VPC로 전달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노드에서 동작하는 파드의 사이더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플레인이 파드로 직접 통신할 일이 없지만 어드미션 웹훅이 구성되는 경우는 파드로 직접 통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노드에서 웹훅이 동작하는 경우에는 파드 사이더도 필수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객 소유 VPC와 온프레미스 간 네트워크 라우팅 설정을 수행합니다.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양방향으로 통신이 되기 위한 설정과 온프레미스 내부에서 각각의 노드에 할당될 파드 사이더에 대한 라우팅 설정이 필요합니다. 라우팅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도 방화벽에 의해 통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EKS 클러스터의 시큐리티 그룹과 온프레미스 방화벽에 적절한 허용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와 보안 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면 하이브리드 노드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운영체제까지 프로비저닝이 완료된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노드 ADM 인스톨 명령어를 수행하여 EKS 하이브리드 노드로 동작하기 위한 여러 바이너리와 CLI 도구를 설치합니다. 이때 설치되는 것들은 컨테이너D, 큐블렛, AWS IAM 어센티케이터 등이 있습니다. 바이너리 설치가 끝나면 이제 EKS 클러스터에 연결할 차례입니다. 노드 ADM init 명령어를 수행하여 서버를 EKS 클러스터의 하이브리드 노드로 추가합니다. 노드 ADM init 명령어는 서버가 하이브리드 노드로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과 파일을 생성 및 배치합니다. 이는 컨테이너 런타임 설정, 큐블렛 설정, AWS 인증 구성 등을 포함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큐블렛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워커노드로 등록합니다. 각종 설정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를 AWS와 EKS에서 가져오려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드 ADM init 명령어를 실행할 때 AWS 시스템 매니저 하이브리드 액티베이션스 또는 IAM 롤스 애니웨어를 사용하여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드 ADM init 명령어를 실행할 때 전달되는 설정 파일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온프레미스에서 이미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다면 IAM 롤스 애니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SM 하이브리드 액티베이션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드가 EKS에 추가되었으면 하이브리드 노드에 생성될 파드들의 IP와 통신을 관리할 CNI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마존 EKS 사용 설명서에 실리움과 칼리코 두 종류의 CNI 구성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AWS에서 지원하고 있는 애드온들을 설치합니다. 이로써 하이브리드 노드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으로는 EKS 팀에서 여러 파트너와 함께 하이브리드 노드 기능을 테스트하며 알아낸 10가지 모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구축 방법에서는 노드 ADM init과 인스톨 명령어를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드렸지만 AWS에서는 OS가 프로비저닝 될 때 자동으로 수행되게끔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마존 EKS 사용 설명서에는 각종 바이너리들이 미리 설치되어 있고 최초 기동 시에 EKS 노드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OS 이미지를 패커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VPC와 온프레미스 사이의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짧을수록 사용자 경험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EKS를 생성할 때 온프레미스와 가장 가까운 리전에서 생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WS에서는 VPN 연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당 100MB의 대역폭과 200ms 이하의 레이턴시를 권장합니다. 온프레미스의 노드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워크로드나 로깅 시스템이 AWS와 얼마나 통신하는지와 같은 여러 요소들로 인해 요구되는 대역폭이나 레이턴시가 다르니 네트워크 팀과 많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라우팅 설정이나 보안 설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보안팀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파드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넘어다니면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등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피니티, 안티 어피니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파드가 클라우드에 있는 노드 혹은 하이브리드 노드 중 어떤 노드에 배치될지 지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액세스 설정을 퍼블릭 온리 혹은 프라이빗 온리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퍼블릭 앤드 프라이빗으로 설정하면 하이브리드 노드가 컨트롤 플레인의 IP를 쿼리할 때 퍼블릭 IP나 프라이빗 IP가 일관되게 쿼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코어 DNS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에 적어도 하나 이상 배치해야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제공하는 애드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존 레이블을 설정하면 데이터 센터 장애 발생 시에 컨트롤 플레인이 대응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노드 업그레이드 시에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가 아닌 롤링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이번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미국의 금융회사로 2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두 데이터 센터는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센터처럼 작동한다고 합니다. 고가용성과 DR을 위해 두 데이터 센터 간에 걸쳐 동작하는 서비스 쿠버네티스를 구축했고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를 메인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만약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는 두 데이터 센터 간에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메인 데이터 센터 장애 발생 시 수동으로 보조 데이터 센터에 싱크를 맞춰 복구해야 합니다. 서비스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의 LCD 쿼럼이 깨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쿠버네티스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관리할 것들이 너무 많아져 운영 비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를 이용했습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은 완전히 AWS로 오프로드하고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해 두 데이터 센터를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가용성을 확보하고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메인 데이터 센터는 내부적으로 HA 구성을 하였고 보조 데이터 센터는 DR을 위해 노드는 추가했지만 커든과 테인트 설정을 통해 파드가 스케줄링 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주 데이터 센터를 차단했을 때 몇 가지 톨러레이션과 언커든 설정만으로 보조 데이터 센터에 파드를 스케줄링했고 20분 이내에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자동화를 추가하면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EKS 컨트롤 플레인이 리전 장애나 네트워크 이슈로 인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워커노드에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동작했다고 합니다.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는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6S라고 부르는 6가지 클라우드 플랫폼 전략에도 부합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노드를 사용하면서 플랫폼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모두 일관된 보안 구성과 플랫폼 가드레일을 적용할 수 있어 보안성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중복과 복잡성을 제거하고 공통된 도구와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운영 오버헤드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노드는 노드가 컨트롤 플레인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활성화된 노드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비용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클라우드 환경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경험하며 역량을 쌓을 수 있었고 인력의 전환 배치에 더 유리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출시된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노드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공되는 기능과 사용 방법을 알아봤고, 노스웨스턴 뮤추얼의 사례를 통해 EKS 하이브리드 노드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 자사의 데이터 센터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면서 컨트롤 플레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